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광입니다. 한국군의 흑역사를 다룬 한국군 안습전설 3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군참모총장 납치 사건입니다. 1990년 9월 어느 날 정영우 공군참모총장은 여느 날처럼 출근을 하려고 관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달려오더니만 정 총장 앞에 섰죠. 그리고 차량 안에서는 괴한들이 우르르 튀어나오더니만 정 총장을 납치해가지고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당시 몇 년 전부터 공군에서는 KFP 사업이라고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120대에 달하는 전투기들을 갖다가 한국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해가지고 도입을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에서는 최종 경합 대상으로 F-18CD 레거시 호넷 전투기와 F-16 블록 32형 전투기가 올라와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군은 당시 경량 전투기이던 F5 전투기에 넌덜머리가 나가지고 쌍발 중형급 전투기인 F-18CD 레거시 호넷 전투기를 원했었습니다. 단발 엔진을 장착한 F-16보다는 훨씬 비싼 기체였지만 당시 한국이 경제 성장이 쭉쭉 되고 있었으니까 못 사줄 정도의 가격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최종적으로 레거시 호넷이 선택되었고 공군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공군은 레거시 호넷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고 미국으로 조종사들을 연수 보내기까지 했었는데요. 문제는 호넷 전투기의 판매가 신통치 않자 제작사에서는 손실 비용을 만회하려고 판매 가격을 무려 50%나 올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80대밖에 도입을 못할 상황에 처하자 청와대에서는 기종을 다시 선정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요. 여기에 공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영우 공군참모총장은 이미 선정된 기종을 바꿀 수가 없으며 레거시 호넷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들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맞섰죠. 그리고 레거시 호넷을 원하고 있던 공군에서도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80대여도 좋으니까 레거시 호넷을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청와대는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면 일이 커지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와대가 뽀찌를 받은 부분들이 드러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공군참모총장을 납치해서 감금해버리는 방식이었죠. 아침부터 공군참모총장을 납치해온 정체불명의 괴한들은 당시 광화문 근처에 있던 국군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정신병원이라는 명칭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안보사범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고문하는 곳이기도 했죠. 정영우 총장은 이곳에 감금되어져가지고 무자비한 구타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청와대에서는 정영우 공군참모총장이 후임들의 진급심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해임시켜버리고 후임 공군참모총장으로 한유석 대장을 임명해버렸죠. 그리고 전투기는 F-16으로 다시 선정이 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KF-16 전투기입니다. 정영우 참모총장은 25일간의 감금 끝에 풀려나긴 했는데요.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해야 됐고 복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치욕 속에서 몇 년 동안 칩거를 하다가 노태우 정부가 끝난 뒤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복수의 포문을 열었죠. 바로 당시 전투기 재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율곡사업 특별감사가 시작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에 있었던 대형 방산 비리들이 척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영우 참모총장은 국방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죠. 자세한 내용은 KFP 사업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두 번째,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건입니다. 1993년 6월 10일 경기도 연천 다락대 훈련장에서 예비군 동원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동원된 예비군들은 M114 155mm 곡사포를 실사격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요. 당시 한참 멀리 떨어진 포대본부에서도 실사격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축을 흔드는 굉음이 들려오더니만 이내 뜨거운 바람이 천막을 덮쳤습니다. 무슨 일인지 포대본부 인원들이 밖에 나와보니 기절 초풍할 만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사람 살덩어리들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발 현장을 가보니까 근처에 쌓아뒀던 포탄들이랑 장약들이 전부 다 터져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무려 20명이 사망했고 직속지휘 라인에 있는 모든 관련자들이 군복을 벗어야 됐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폭발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도 추측만 할 뿐 명확하게 원인이 규명된 건 아닙니다. 군 당국에서는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포탄에 신관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관은 특정 회전수와 활성화 조건들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쉽게 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 포병부대에서는 행보관이 병력들이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포탄에다가 신관을 결합해놓고 나서 다 죽자고 라고 하면서 오한마로 수차례 내려쳤음에도 불구하고 터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거 쉽게 안 터집니다. 155mm 포탄 본체도 이론상 낙뢰에 3차례 맞고도 견딜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설사 내부에 있는 화약이 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급격한 폭발보다는 천천히 연소가 이루어지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거는 옆에 쌓아놓던 장약이 폭발하면서 그 옆에 있던 포탄들도 유폭했다는 설인데요. 뭐 장약은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작은 충격이나 열에 쉽게 폭발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손 치지만 옆에 있던 포탄들까지 연쇄 유폭을 일으켜가지고 싸그리 다 터졌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실이죠. 결국 이 사건은 아무리 안전한 폭발물이어도 굉장히 낮은 확률로 원인 불명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교훈만을 우리에게 알려준 채 미스터리한 사건으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KLH 사업입니다. 1990년대 한국은 코브라 공격 헬기를 보조할 목적으로 신형 정찰 헬기를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이왕 소형 정찰 헬기를 도입하는 김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500MD까지 싸그리 대체해버리자고 해가지고 소유량이 최종적으로 147대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도입을 하는 김에 국내 항공산업도 육성을 좀 시켜줄 겸 라이센스 생산으로서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후보 기종으로는 당시 베스트셀러 기종이던 A109와 B5105 헬기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군에서 성능 요구 사항들을 갖다가 이상하게 짜가지고 이 두 기종 모두 사업 과정에서 둘 다 탈락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죠. 결국 사업이 지연이 되었는데요. 이 사이에 미국에서는 OH-58 헬기나 중고로 사가라고 압력까지 넣었고 사업에서 떨어진 국내 업체들이 산자부랑 짝짝꿍 해가지고 국산 개발로 선회해야 된다고 억지를 부려대는 통에 사업은 안드로메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에 육군이 당장 필요한 정찰 헬기를 도입해야 되는 데드라인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긴급 소요로 10세대만 일단 도입을 해오기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일단 급하게 도입해야 되니까 기종 선정도 졸속으로 뭐 아무거나 사오자고 해가지고 B5105가 일단 채택이 됐는데요. 소량 도입이니까 당연히 직도입으로 사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겠지만 라이센스 생산을 하겠다고 이미 선정해둔 국내 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일감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걸 깨고 그냥 직도입을 해오기가 난감한 거야. 이미 뽀찌 받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고작 10세대를 라이센스 생산으로 도입을 해오기로 하고 국내에 생산 라인을 쫙 깔아서 10세대를 생산하게 되었죠. 그럼 그 생산 라인 까는 비용, 기술료 이런 거 전부 다 그 10세대 헬기한테 다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당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가격이 청구되었습니다. 참고로 B5105 헬기보다 체급이 4배나 큰 블랙호크 헬기를 갖다가 당시 대한항공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블랙호크 한 대 가격이 90억 원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싸게 도입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추후에 기종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관련자들이 징역형에 처해지기로 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일본에서 비슷한 일이 아파치 헬기 도입할 때 일어나긴 했었는데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남 비웃을 처지가 아니라는 거. 네 번째, 무장공비 토벌 작전 중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1996년 9월 18일 북한의 특수부대가 동해안에 침투해서 정찰 활동을 하던 도중에 잠수함이 좌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의 승조원들과 특수부대원들이 강원도 내륙지대로 숨어들면서 연인원 100만 명이 동원된 강릉 무장공비 토벌 작전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9월 22일 양구 지역에서 한 병사가 소총과 실탄 그리고 수류탄을 휴대한 채 근무지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교대 도중에 몰래 이탈을 해가지고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와서 생활관 문을 활짝 열어 제꼈습니다. 생활관 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병력들은 근무 투입하러 간다는 양반이 그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생활관 문을 연 것을 보고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생각했는데요. 이내 그는 K2 소총을 사람들한테 겨누더니 연사로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9명을 사살하고 민통선 북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는 평소에 내무부 조류로 인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공비 토벌이다 뭐하다 해가지고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총기 난사를 저지르고 월북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달리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추격대가 출동해가지고 그를 포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투항하지 않으면 사살하겠다고 해가지고 결국 총을 버리고 투항하게 되었고요. 무장공비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좀 묻힌감이 있어가지고 크게 보도는 되진 않았는데요. 군은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표종옥 일병 사건입니다. 무장공비 토벌이 한창이던 1996년 10월 22일 이사단 공병대 소속이던 표종옥 일병이 쌀이 빗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부대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빗자루가 보급이 안 나오던 때였고 나뭇가지들을 모아다가 쌀이 빗자루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나 표종옥 일병은 복귀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부대 근처에는 무장공비들이 출몰하던 곳이었는데요. 놀랍게도 부대에서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색도 없이 표종옥 일병이 단순 탈영으로 처리를 해버렸죠. 그리고 헌병대는 그가 평소에 여자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집으로 군탈 체포조를 보내서 표종옥 일병의 가족들에게 표종옥 일병을 내놓으라고 깽판을 놔버렸죠. 그러나 표종옥 일병의 행방은 엉뚱한 곳에서 단서가 잡혔습니다. 11월 5일 한 무장공비가 도주를 하다가 결국 사살되어졌는데요. 이때 무장공비가 입고 있던 군복이 표종옥 일병의 군복이었습니다. 군은 그제서야 표종옥 일병이 실종되었던 부대 뒷산을 수색했는데요.
표정욱 일병은 당시 작업 장소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처참하게 난도질 당한 시신으로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는 무장공비들한테 잡혀가지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가 살해된 것으로 결론이 나왔죠. 당연히 유가족들은 까무러쳤죠. 유가족들은 탈영했다는 아들을 찾아내라면서 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군은 세간의 질타를 받아졌어요. 아니 실종 장소를 단 한 번이라도 수색을 해봤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나마 사건 이후 플라스틱 빗자루가 보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쌀이 빗자루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네요. 여섯 번째, 린다 김 사건입니다. 2000년 린다 김이라는 무기 로비스트가 군사 기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이전까지 있었던 수많은 무기 도입 사업들에서 무기업체의 로비 자금을 받아다가 군 장성들한테 발라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수수료를 챙겨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 당시 린다 김 미국 저택에 가보면은 집 대문 열고 집까지 말 타고 30분을 가야 될 정도였으니까 비리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그저 절레절레죠. 이 과정에서 고위 장성들한테 성접대까지 해주고 군사기밀 자료들을 갖다 빼내서 자신에게 의뢰한 무기업체들한테 반출을 해가지고 해당 업체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업이 백두 금강정찰기 사업입니다. 이런 엄청난 양의 로비 때문에 한국군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정찰기 사업을 진행했지만 정작 반대로 호커 800이라는 굉장히 조그만한 소형 기체를 제공을 받아가지고 채공 시간이나 작전 능력 모두가 최악을 달리는 정찰기들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에 한국군은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만 보면 치를 떠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이 정찰 능력 부족 문제는 나중에 20년 뒤에 펠콘 2000S 정찰기랑 글로벌 호크가 도입되면서 간신히 땜빵 쳐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포천농협 총기 강도 사건입니다. 2002년 10월 11일 포천농협에 웬 복면을 쓴 괴한이 K1 기관단 총을 들고 난입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은행원들한테 자루를 던져주고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죠. 그리고 그는 돈을 쓸어 담은 뒤에 승용차 한 대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멍청하게도 군용 K1 기관단 총을 범행에 동원해가지고 수사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2주 뒤 육군 소속의 37살 모 상사의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고 그는 자택에서 체포가 되었죠. 범인은 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당시 강도짓으로 훔쳤던 2,5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이미 카드 빚을 갚는 데 사용을 했고 500만원은 생활비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530 GP 사건입니다. 2005년 6월 19일 새벽 2시 반 28사단이 530 GP에서 근무를 쓰고 있던 김동민 일병은 갑자기 초소 밖으로 나와서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정적 속의 생활관에 갑자기 핑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던져졌죠. 자고 있던 병사들에게는 날벼락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김일병은 수류탄 공격에서 살아남은 병력들에게 소총을 난사했죠. 폭발음을 듣고 체력 단련실에서 김중희가 뛰쳐나왔지만 이내 김일병에게 사살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김동민 일병은 배 전반을 부셔가지고 막사 전체를 정전시켜버린 다음에 다시 초소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근무를 섰습니다. 그러나 전 병력들을 갖다가 집합시켜서 실탄 실샘을 해본 결과 김일병의 짓으로 결론이 나와가지고 그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잠자고 있던 전우들을 공격한 다음에 다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초소로 돌아가서 근무를 쓰던 그의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군에서 조사 결과 김동민 일병은 뇌물부조리에 시달리다가 정신적으로 망가져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뇌물부조리 문제가 전국적으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군은 이전까지 많이 발생되어 오던 뇌물부조리로 인한 총기 난사 사건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했지만 이번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사건의 진상이 빠른 속도로 전 국민들한테 퍼져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뇌물부조리를 성토하는 여론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군이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결국 군은 뇌물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갖다가 연구해가지고 실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웃음배 같은 거, 웃음배 그 시절에 나왔던 거예요. 일각에서는 김동민 일병이 입대 전에 하던 모 FPS 게임 때문에 폭력적으로 변해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한국군 안습전설 시리즈를 정주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서 1950년대부터 총기 난사 사건 많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양반들은 대체 무슨 게임을 그렇게 재밌게 즐기셨길래 수류탄 까고 총을 난사하셨을까요? 아홉 번째, 육군훈련소 짜장 사건입니다. 2005년 1월 10일 육군 논산훈련소 29연대에서는 저녁점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192명의 훈련병들은 저녁점호 때 조교나 교관들한테 털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마대자루를 들고 청소를 했는데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청소를 다 끝마치고 점호를 기다리던 사이에 배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때 화장실에 가가지고 애써 닦아놓은 변기에다가 짜장을 갖다가 한 무대기 생산하는 일이 왕왕 벌어지곤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당시 29년대 화변기가 수압이 약한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짜장이 잘 안 내려가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대장이 청소 상태를 갖다가 점검하려고 딱 사로문을 열어봤는데 추운 겨울날 오줌발도 얼어붙는 굉장히 혹한의 날씨 속에 뜨끈하고 구수한 열기가 펄펄 올라오는 짜장 한 무대기가 화변기에 생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중대장은 훈련병들한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192명의 훈련병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나서 훈시했죠. 지금 사로에 있는 짜장은 우리 훈련병들의 기압이 빠져있음을 의미한다. 전우 한 명의 실수가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법이다. 지금부터 한 명씩 나와서 여기 있는 짜장을 찍어 먹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192명의 훈련병들은 한 명씩 나와서 화변기에 있는 이름 모를 전우의 짜장을 손가락으로 푹 찍어서 시식을 하기 시작했으니 이 어찌 기합이 아닌 소리야. 라이라이 차차차. 아, 여기 육군이지. 강한 친구 대한육군. 그리고 훈련병들은 이 전우에 가득한 훈훈한 일화를 편지에 적어서 집으로 보내게 되었죠. 이것을 본 부모님들은 차라리 애를 패지 어떻게 짜장을 먹일 수 있냐고 분노하였고 이것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대형 사건으로 일이 커졌습니다. 결국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됐고 해당 중대장은 군법회의에 회부돼가지고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번째 F-15K 맨홀 뚜껑 사건입니다. 2007년 9월 9일 10회 전투비행단에서는 F-15K 전투기 한 대가 작전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비행단 요원들은 F-15K 전투기를 토잉카에 걸고 주기를 위해서 끌고 이동을 했는데요. 이동 중에 전투기가 갑자기 한쪽으로 확 기울면서 와장창 하고 나서 넘어지고 말았죠. 일단 상태를 확인해보니까 전투기의 주위 끝단이 파손이 되어버렸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랜딩 기어 한쪽이 맨홀 군형에 빠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맨홀 뚜껑이 깨져 있었는데 이걸 확인을 못하고 토잉카로 끌고 가다가 맨홀에 랜딩 기어가 빠져가지고 전투기가 끼울면서 넘어졌던 것이죠. 이 사건으로 주익을 수리하느라 2억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건은 아니지만 전투기가 맨홀 군형에 빠져가지고 격추당했다는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한때는 맨홀 뚜껑에 킬마크를 그려놔야 된다는 그런 의견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군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잘 보셨나요? 제가 4편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